아내는 7살짜리 아이를 옆집에 맡겨두고 혼자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요. 저는 그날부터 가장이었고, 아버지였고, 엄마 역할까지 혼자 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그 남자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남자는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떴습니다.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일어나 물을 끓이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는 혼자 밥을 먹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입니다. 이 산에서 혼자 산 지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한때는 저도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어린 아들이 있었고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38살이 되던 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부족하게 키우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설비 점검 일을 했습니다. 방사선 구역 안으로 들어가 배관을 확인하고 밸브를 점검하고 센서 수치를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월급은 괜찮았습니다. 야간 근무 수당도 붙었고 특수작업 수당도 따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집에 없어요. 돈만 벌어다 주면 다인 줄 알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한 달의 보름은 야간 근무였고 주말에도 비상 점검이 잡히면 새벽에 나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아이를 키웠고 저는 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가 끊겼으니까요. 결혼 15년째 되던 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45, 아들은 7살. 그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이 뛰어나와 아빠 하고 안기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실 옷장을 열어보니 아내 옷이 절반쯤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 아이 좀 잠깐 봐달라고 해서 맡기고 갔는데 아직도 안 왔어. 아주머니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지만 많이 불안한 듯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친정에 있을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서랍에서 짧은 글이 적힌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안해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올 건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단 한 줄로 끝이었습니다. 아들은 밤마다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언제 와? 엄마한테 전화해봐. 저는 매번 곧 온대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가장이었고 아버지였고 아이의 엄마 역할까지
혼자 맡았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야간 근무를 최대한 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월급은 줄었지만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들 가방을 챙기고 유치원 버스 시간에 맞춰 아이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에는 아이를 안고 서서 재웠습니다. 침대에 눕히면 다시 울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씩, 2시간씩 서서 흔들어주면 아이는 겨우 잠들었습니다. 저도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입학식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는데 저희는 둘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다른 가족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엄마 목까지 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저는 일찍 퇴근해서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는 게 어색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투정 한 번 하지 않고 잘 먹어주었습니다. 가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철순의 엄마는 돈가스도 만들어주고 스파게티도 해준대 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아빠가 다음에 해줄게. 하지만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챙기는 것도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알림장에 적힌 대로 색종이, 풀, 가위, 스케치북 하나하나 사서 챙겨주었지만 가끔은 빠뜨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 오늘 준비물 안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혼났어 라고 말하면 저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다 챙겨주는데 저만 못 챙겨준 것 같아서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항상 들고 다니며 아들 말을 적었습니다. 내일 체육복 필요해. 다음 주 소풍가. 미술 시간에 물감 가져가야 돼. 하나하나 적어두고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필요한 걸 샀습니다. 주말에는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마른 옷을 개는 일.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아내가 하던 걸 지켜만 봤지 직접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색깔별로 분류하는 것도 섬유 유연제를 넣는 타이밍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아들 옷을 다림질하고 양말을 짝짓고 속옷을 개어 넣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 나갔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수록 비참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동료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힘내세요 라고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저는 47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들 가방을 챙기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고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들 숙제를 봐주고 같이 책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안 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엄마 사정이 있어. 그럼 우리한테 전화라도 하지 그래? 글쎄다. 아빠도 잘 모르겠어.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 등을 쓰다듬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그 후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아들 생일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왜 아이까지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탓도 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저는 집에 없었고 아내는 혼자였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아들만큼은 절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 전부였고 제가 버텨야 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 얼굴을 보면 오늘도 하루 버티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승진하면 출장이 잦아지고 야근이 늘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승진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잠이 부족해도 몸이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였고 아이에게는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더 버텼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이제 컸지만 여전히 제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많이 깊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산골 시골에 혼자 계셨고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계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등 굽은 채 논밭을 일구고 산에서 나무를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대. 우리 시골로 내려가서 할아버지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 할아버지 보러 가자. 짐을 꾸렸습니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아들 전학 서류를 준비하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떠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버지는 그동안 더 많이 늙으셨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르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침을 자주 하셨고 밤이 되면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니 의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늦으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계시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도시는 늘 숨이 막혔는데 산에 오니 밤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몸을 씻겨드렸습니다. 밤에는 아들 숙제를 봐주고 학교 준비를 시켰습니다. 아들은 시골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반 아이들이 5명밖에 안 됐지만 아들은 금방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손자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참 착하게 컸구나. 아버지 덕분입니다. 네가 잘 키운 거지. 아버지는 가끔 과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손자 얼굴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어머니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혼자 사셨습니다. 아버지 외로우셨죠? 괜찮았어. 너처럼 혼자 아이 키우는 것보단 나았지.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아들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말씀도 적어지셨습니다. 하루는 거의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힘을 내서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아들이 상장을 보여드리면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알아. 내 몸은 내가 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끝까지 지켜줘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우리 손주도 너처럼 착하게 잘 컸어. 아버지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 손주 부족함 없이 네가 잘 키워라. 그게 너한테 남은 가장 큰 일이다. 네, 아버지.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마을에서 사셨고 마을 사람들도 아버지를 잘 알았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어요. 혼자 사시면서도 늘 웃으셨지. 마을 어른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어머니 산소 옆에 모셨습니다. 산 중턱, 소나무 아래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절을 올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 유품과 시골집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저와 아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계속 키워야 했고 생활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월급이 없었던 탓에 저축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다시 일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도시 학교로 다시 전학을 갔습니다. 시골 생활이 익숙해졌던 아들에게 도시는 다시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나 잘할 수 있어. 아들은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모든 게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도 몸도 공허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저를 아들이라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잘 키워라. 그게 너한테 남은 가장 큰 일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키는 제 어깨를 넘었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아빠, 나 학교 갔다 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녁은 내가 해놓을게. 네가? 아빠 늦게 들어오잖아.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아들은 간단한 요리를 배웠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제가 해주던 것들을 아들이 따라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 차려놓은 밥상이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뭐가? 당연한 거지. 아들은 정말 잘 자랐습니다. 엄마 없이 아빠 하나만 보고 컸는데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아들은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아빠, 나 대학 갈까? 가고 싶으면 가야지. 근데 돈이, 그건 아빠가 걱정할 일이야. 저는 야근을 더 했습니다. 주말 특근도 다시 자원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아들을 보면 기특했습니다. 수능을 보고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붙었습니다. 아빠, 붙었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아빠 덕분이야. 아니다. 네가 잘한 거야. 아빠 고마워. 여기까지 키워줘서. 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키워줘서 고마워 아빠. 당연한 걸 가지고 나 열심히 살게. 아빠 실망시키지 않을게. 아들 얼굴을 보니 어린 시절 옆집에서 데려왔던 그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살 엄마를 찾으며 울던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저는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아빠한테 부담 주기 싫어. 괜찮아. 아빠가 벌어. 그래도 나도 이제 컸잖아. 내 용돈은 내가 벌고 싶어.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다니고 저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밤 근무를 하고 나면 며칠씩 몸을 추스려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퇴직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아들은 졸업 전에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들이 취직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내가 돈 벌게. 아빠는 좀 쉬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이제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집에 돌아온 날 아들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생활비. 아니야, 네가 써. 아빠 받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는 봉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우겼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잘 사는 게 아빠한테 가장 큰 효도야. 몇 달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독립하려고. 독립? 응.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얻으려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아빠 괜찮아? 당연하지. 내 나이면 독립해야지. 얼마 뒤 아들은 바로 살 곳을 구했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책과 작은 살림살이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사 가는 날 저는 아들을 도왔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 응 아빠. 자주 올게. 아들을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도 아빠 왔어요? 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도 마주 앉아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아들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들을 챙기는 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없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모든 게 혼자였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도 집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들 방문을 열어보면 텅 빈 책상과 빈 옷장만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가고 나면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고 아들만 키웠습니다. 그 외의 삶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시던 그 산골집
부모님이 묻히신 그 산, 그곳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들 잘 키워라. 그게 너한테 남은 가장 큰 일이다.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이제 아들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도시에서 혼자 늙어가는 것, 그게 제 남은 삶의 전부일까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빌딩과 자동차와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그곳이 자꾸만 그리웠습니다. 정년퇴직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다닌 곳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그래, 아버지 집이 있는 산으로 가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던 날들, 시골 마당에 평상을 펴고 셋이 마주 앉아 밥을 먹던 그 시간들, 아버지는 손자 손을 잡고 산길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다람쥐, 아들이 소리치면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상을 차려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감자조림, 김치,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그보다 좋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밥 더 드릴까요? 아들이 물으면 그래 할아버지 많이 드셔.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자와 아들을 번갈아 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셋이 모여 있으니 참 좋구나. 산에서 보낸 그 짧은 시간은 제 생애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응 아빠. 아빠 여기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시골? 할아버지 산소 있는데. 전화 너머로 아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편하게 여기서 살지. 시골에 가면 병원도 멀고 아빠 힘드실 거예요. 괜찮아, 너도 이제 직장 다니고 아빠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아빠가 그렇다면 알겠어요. 이제는 아빠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 짐을 쌌습니다. 오래된 옷까지, 몇 권의 책, 사진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차를 끌고 왔습니다. 데려다 줄게. 함께 산골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루를 닦고 방을 쓸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산길을 내려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저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묻히신 그 산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길을 걸어 부모님 산소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아래 부모님과 아버지가 나란히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버지 곁에서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아버지 목소리 같았습니다. 잘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 길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아들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저는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가요. 그래 천천히 가자. 그때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산에서 보낸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걸, 가족이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 저는 그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이곳이 제가 남은 생을 보낼 곳이었습니다. 산은 고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산에서의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자동차 경적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 벌레 소리, 그것만 들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둠에 잠긴 산,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 그 모습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혼자가 되면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원망스러웠습니다. 미웠습니다. 왜 아이를 버리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내를 찾고 싶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지금은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함께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도 힘들었을 겁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혼자 집을 지키고 늘 혼자였으니까요. 제가 집에 더 자주 있었다면, 아내 말을 더 들어줬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잘 키웠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아들은 이제 훌륭한 어른이 되었고 제 앞가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마당에 앉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고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말없이 받아주고 아무 조건 없이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올라 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이제 저도 편히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부모님의 대답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하늘 가득 별이 빛났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쉴 틈 없이 일했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제 시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외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밤이 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제 추억이 있는 이곳이 좋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 산에서, 부모님 곁에서 조용히 남은 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산에서 사는 것이 늘 편한 건 아닙니다. 겨울이 되면 춥습니다. 난방을 해도 집안이 쉽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장을 보러 가려면 산길을 한참 내려가야 하고,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럽습니다.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골의 밤은 칠흑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병원이 멀어 쉽게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가 들어옵니다. 산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고, 산은 늘 저를 받아줍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라고도, 무엇을 하라고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 있어 주기만 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평생 무언가를 쫓아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아들을 키워야 했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도 됩니다. 천천히 걸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제 인생이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성공도 없었고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웠고 부모님을 모셨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산이 저는 좋습니다. 부모님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 아들과 함께 올랐던 그 산, 모든 기억이 이곳에 있습니다. 해가 지면 마당에 앉아 노을을 봅니다. 빨갛게 물드는 하늘, 천천히 어두워지는 산, 고요히 흐르는 시간, 그 속에서 저는 평안합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삽니다. 산이 주는 평온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삽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여러분도 삶이 힘들 때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평온하게 우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을 용접공으로 일해 모은 돈 2억 3천만 원. 그 돈을 89만 원으로 만드는데 1년 4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와 망가진 폐, 그리고 전셋방 하나뿐. 지금 퇴직금 들고 치킨집, 카페, 호프집 알아보고 계십니까? 제발 그 순진한 생각 여기서 멈추세요. 그 가게는 당신의 노후를 태우는 화장터입니다. 사장님, 이 자리는 무조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건넨 그 달콤한 확신. 저는 그게 마지막 동아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잡고 보니 썩은 줄이었고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보세요. 그래야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철입니다.
올해 65입니다. 지금 저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도시를 떠난 지 3년째입니다. 귀촌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하고 은퇴라고 하기엔 너무 일찍 내려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제 실수를 보고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냅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형제가 5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형들이 입던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은 이미 가정을 꾸렸고 저만 집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농사를 지으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고등학교는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16살, 저는 동네 용접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심부름만 했습니다. 공구를 나르고 바닥을 쓸고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용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튀고 새가 달아오르는 그 일이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손에 익으니 재미가 붙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공장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영철아, 너 해외 나갈 생각 없어? 해외 플랜트 현장이야. 용접工구한다는데 너 정도면 붙을 것 같아. 월급은 국내의 3배였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해외 나가서 일 좀 하고 올게요. 돈 벌어서 집도 고치고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20살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중동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낮엔 50도를 넘는 더위였습니다. 현장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쉬는 날은 한 달에 이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확실히 모였습니다. 6개월 만에 통장에 1,000만 원이 넘게 쌓였습니다. 그 돈을 어머니께 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우셨습니다. 영철아, 고생한다. 몸 상하지 말고 건강만 챙겨라. 그 말씀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를 오갔습니다. 용접공으로 현장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졌지만 돈은 계속 벌었습니다. 25살 때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장 귀국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병원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달 치료비를 붙였습니다. 곧 들어갈게요,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귀국하기 한 달 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3일장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모든 걸 치렀습니다. 저는 그저 무릎을 꿇고 빌 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요. 어머니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 마음속에 큰 구멍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굴 위해 돈을 버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형들은 말했습니다. 영철아, 이제 너도 장가가야지. 혼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해외 현장을 전전하며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수님이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영철아, 이번 일요일에 시간 좀 내봐. 괜찮은 사람 있어. 그렇게 만난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 김순자였습니다. 저는 28살, 아내는 당시 31살이었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차분했고 눈빛이 착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언니 하나 있는데 시집 갔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용접공입니다. 해외 현장 다니면서 일해요. 집에 자주 못 들어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일 하시네요. 우리는 그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을 속삭이거나
설레는 감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겠어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들어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사는데 익숙해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무슨 약속이요? 바람 피우지 마세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걸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녀의 말이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전세금 3천만 원. 제가 모아둔 돈으로 계약했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저는 다시 해외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항까지 따라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다녀와요. 조심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대부분 전화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저는 현장 사무실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요. 당신은? 나도 먹었어. 몸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당신도 조심하고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결혼 2년째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옆에 없어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여보, 그런데 나 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아이 키우려면 맡길 곳도 없고. 저도 찬성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편한 대로 해. 내가 더 벌면 돼. 출산 예정일 한 달 전, 저는 계약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아내의 배는 크게 불러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고생이에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3.2kg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울컥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 아버지구나. 그 생각이 들자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석 달 만에 또 해외로 나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안고 배웅했습니다. 다녀올게. 돈 많이 벌어올게. 조심해요. 민수 아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붙였습니다. 처음엔 200만 원, 나중엔 3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아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사면 어떨까요? 집? 전세도 괜찮은데. 전세금도 계속 오르잖아요. 차라리 아파트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드는데? 25평짜리 아파트 하나 받은 게 있는데 1억 원이에요. 제가 모아둔 돈은 그때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전세금 3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1억 1천만 원. 대출 없이도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잘 알아보고 결정해. 그리고 명의는 당신 이름으로 해. 내가 해외에 있으니까 계약할 때 편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빚 한 푼 없이 완전히 우리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여보, 계약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내는 전화로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집이 있구나. 그 후로도 저는 계속 해외를 오갔습니다. 아이는 아내 손에서 컸습니다. 저는 1년에 두세 번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자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한 시간은 늘 짧았습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보내는 돈을 아꼈습니다. 생활비, 식비,
관리비를 빼고 남은 돈을 모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입학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중동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40을 넘겼고 아내도 45이 됐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습니다. 그 즈음 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용접 일은 체력 소모가 컸습니다. 젊을 땐 버텼지만 나이가 들자 한계가 왔습니다. 현장 의무실에서 진통제를 받아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50살이 되던 해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해외 일 그만두려고. 왜? 무슨 일 있어?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몸이 안 따라줘. 더 하다간 크게 다칠 것 같아. 아내는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들어와.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저는 마지막 계약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51살. 30년 넘게 해외를 떠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낯설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아빠, 이제 계속 집에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빠 여기서 일 찾아볼게. 하지만 국내 용접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고 임금도 해외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저는 몇 군데 현장을 다녔지만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집에서 쉬는 동안 저는 불안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저는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스스로 한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우리 이 정도 모았어. 1억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이 보내준 생활비 중에서 조금씩 모았어요. 민수 결혼자금도 되고 우리 노후자금도 되고. 저는 아내가 대단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혼자서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돈까지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우리한테 집도 있고 예금도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쉬자. 우린 충분히 일했어.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TV를 보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 석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래, 평생 일했으니 좀 쉬어야지. 반년쯤 지나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다가 또래 남자들을 봤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출근하거나 일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남자가 집에서 이렇게 놀아도 되나?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뭔가 일 좀 해야겠어. 당신 무리하지 말아요. 괜찮아. 용접은 못해도 다른 거라도 해야지. 하지만 52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비, 택배, 대리운전. 다 해봤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일도 느렸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다 그만뒀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걱정하고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김형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았습니다. 영철아, 요새 뭐해? 그냥 집에 있어요, 형. 야, 그럼 안 되지. 장사라도 하나 해야지. 장사.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은 뭐 하세요? 나는 치킨집 했다가 접고 지금은 편의점에. 잘 되세요? 그냥 먹고 살만해. 너도 뭐 하나 해봐. 집에만 있으면 병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장사.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장사 한번 해볼까 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장사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뭔가 해봐야 할 것 같아.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장사가 쉬운 줄 아세요? 요새 장사 안 돼요. 다들 힘들어해요. 그래도 해봐야 알지 않겠어? 돈은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리 모아둔 돈 있잖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돈은 노후 자금이에요. 민수 결혼 자금이고요. 알아. 근데 나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미치겠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치킨집, 분식집, 카페, 여러 가게를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 비싸거나 위치가 안 좋거나 권리금이 과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한 부동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호프집 어때요? 요새 치맥 장사 괜찮아요. 호프집이요? 네. 마침 괜찮은 자리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위치는 역세권이었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가게였습니다. 테이블이 10개 정도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좋은 자리예요. 유동인구 많고 직장인들 많이 다녀요. 얼마예요? 보증금 5천만 원, 권리금 8천만 원입니다. 1억 3천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랑 집기 새로 해야 하니까 6천 정도 더 잡으세요. 초기 운영비까지 하면 4천 정도. 부동산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2억 3천 정도면 오픈할 수 있어요. 2억 3천만 원.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모아둔 돈이 1억. 집은 지금 시세로 2억 5천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무조건 됩니다. 장담해요. 제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부동산 했는데 이런 자리 흔치 않아요. 저는 혹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 자리면 되겠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은 자리 하나 봤어.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2억 3천. 뭐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모아둔 돈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억 3천을 써요? 집 담보대출 받으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민수 결혼 자금이에요. 장사에 쓰면 안 돼요. 여보,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미쳐. 장사가 쉬운 줄 알아요? 망하면 어떡하려고요? 망하지 않아. 부동산 사장이 그랬어. 이 자리는 무조건 된다고. 부동산 사장 말 믿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수수료 받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남자가 집에서 놀고 있으면 어떤 기분인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노후 자금을 날릴 순 없어요. 우리는 그날 밤 큰 싸움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아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했는데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지 않나? 장사 한번 해보는 게 뭐가 잘못이야? 며칠 동안 아내와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부동산에 가서 그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가서 유동인구를 세어봤습니다. 저녁에도 가서 직장인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봤습니다. 여기면 된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줘. 제발. 아내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하실 거예요? 응. 해야겠어.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1년만 해보세요. 1년 안에 안 되면 접는 거예요. 약속하세요. 알았어. 약속할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아내 명의로 집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3천만 원. 아내가 모아둔 예금 1억 원과 합쳐서 2억 3천만 원. 총 2억 3천만 원. 그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는 순간 아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꼭 성공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집의 시계는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프집 오픈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들이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매일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는 안 갈래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픈 날짜를 잡았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들, 친구들, 옛날 동료들. 야, 영철이가 장사 시작한대. 가서 축하해줘야지. 오픈 첫날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축하 화환도 여러 개 왔습니다. 사장님, 번창하세요. 형님, 대박 나세요. 사람들이 건배를 외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이거야. 내가 이걸 하려고 했던 거야. 첫날 매출은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틀째도 비슷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 달이 끝났습니다.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1,500만 원.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냐? 하지만 지출을 계산하자 현실이 보였습니다. 월세 350만 원, 인건비 3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카드 수수료 45만 원, 전기세, 가스비, 소모품 100만 원, 총 지출 1,395만 원, 순이익 105만 원, 105만 원. 한 달 내내 일해서 남은 돈이 10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첫 달이니까. 다음 달부터는 더 잘 될 거야. 하지만 두 번째 달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픈 특수가 끝났습니다. 지인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번 주는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동인구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게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호프집이 3개 더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도 2개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바꿔봤습니다. 가격을 조금 낮췄습니다.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두 번째 달 매출 900만 원. 지출은 똑같았습니다. 월세 350만 원, 인건비 300만 원, 재료비는 매출에 따라 줄었지만 350만 원, 나머지 고정비용 145만 원, 총 지출 1145만 원, 적자 245만 원. 처음으로 적자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번 달만 안 좋았던 거야. 다음 달은 나아질 거야. 세 번째 달도 비슷했습니다. 매출 850만 원, 적자 295만 원.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제 통장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오픈할 때 조금 남겨뒀던 여유 자금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달, 저는 아르바이트 1명을 줄였습니다. 인건비를 아껴야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더 오래 가게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침 11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왔습니다. 몸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부었습니다. 매출 800만 원, 적자 200만 원. 다섯 번째 달, 저는 재료를 더 싸게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니며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출 750만 원,
적자 250만원. 6개월, 7개월, 10달이 될 때까지 매달 상황은 조금씩 더 나빠졌습니다. 매출은 800, 750, 700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적자는 매달 200만원, 300만원씩 쌓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르바이트를 또 줄였고 제 몸을 갈아 넣었고 끝내 신용대출까지 손을 댔습니다.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금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비용을 갚고 운영비를 충당했습니다. 11개월째 아내가 물었습니다. 장사 어때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요? 응.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12개월. 1년이 됐습니다. 아내와의 약속. 1년 안에 안 되면 접는다. 하지만 저는 접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지금 접으면 모든 게 날아가.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조금만 더 해보자.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진짜 지옥이 시작된 건 13개월.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47만원, 월세 350만원, 인건비 150만원, 재료비 카드값 280만원, 필요한 돈 780만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신용대출로 빌린 2천만원도 이미 다 썼습니다. 매달 적자를 메우느라 녹아내렸습니다. 당신 잠깐 앉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명의로 된 대출 통장이었습니다. 그게 2천만원 빌렸더라고요. 언제부터? 여보, 그건. 대답해요. 언제부터 빌렸어요? 석 달 전부터.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장사 괜찮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네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노후자금 손대지 말라고 1년만 해보라고 했잖아요. 알아. 근데 지금 접으면 다 날아가. 이미 다 날아갔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듣는 고함이었습니다. 우리 1억, 집 담보대출 1억 3천, 당신 신용대출 2천, 도합 2억 5천이에요. 이게 다 어디 갔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적자 메우느라 다 썼어.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며 울었습니다. 저는 다가가려 했지만 아내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지 마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그날 밤 아내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가게. 내가 나갈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당신까지 이 고생할 필요 없어. 이미 같이 망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나만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대신 조건 있어요. 석 달. 석 달 더 해보고 안 되면 무조건 접는 거예요. 약속하세요. 알았어. 그렇게 아내가 가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가게에 온 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홀을 봤습니다. 창고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 장사를 했어요? 저는 뜨끔했습니다. 바빠서 혼자서 버티느라 청소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버렸습니다. 이것도 돈인데 왜 버려? 이런 걸로 장사하면 손님이 안 와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내는 메뉴도 줄였습니다. 너무 많아요. 잘 팔리는 것만 남기고 정리해요. 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매출 650만 원. 아내와 둘이서 가게를 지켰지만 손님은 늘지 않았습니다. 15개월째. 매출 600만 원. 월세조차 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세 350, 재료비 250, 전기세 50 카드값. 한숨만 나왔습니다. 16개월째.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여보. 석 달 했어요. 약속했잖아요. 조금만 더. 더는 없어요. 통장 봤어요? 23만 원 남았어요.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낼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권리금은 이미 포기해야 해요. 아무도 이 가게 안 사요. 인수자도 없어요. 알아. 철거비 들어가요. 원상복구 해야 해요. 그것도 돈이에요. 얼마나 드는데? 최소 700만 원이요. 700만 원. 그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면 안 돼? 보증금 5천 못 받아요. 그리고 건물주가 고소할 수도 있어요. 저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돈 빌려야 할 것 같아요. 뭐? 민수한테. 우리 아들.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철거비는 어디서 나와요? 내가 어떻게든 할게. 아들한테는 절대 손 안 대.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텅 빈 홀에 앉아서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왜 아내 말을 안 들었을까? 왜 노후자금을 건드렸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인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700만 원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철아, 형도 사는 게 빠듯해.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야, 나도 요새 힘들어. 미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럼 당신이 방법을 찾아요. 저는 또 소리를 질렀고 아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빠야. 네, 아빠. 저기, 아빠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야? 얼마요? 700만 원. 아빠가 꼭 갚을게. 6개월 안에 갚을게.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계좌 보내세요. 고맙다, 민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건강 챙기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22살 아들에게, 대학생인 아들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철거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가게 철거 견적 좀 내주세요. 폐업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딱 1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철거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건물주에게서 보증금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집 팔아야 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돼. 대출 갚으려면 집밖에 없어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요새 시세로는 2억 8천 정도 할 것 같은데요. 2억 8천만 원. 아내가 1억에 샀던 집이 20년 만에 2억 8천이 됐습니다. 급하게 파시면 2억 6천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한 달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2억 6,500만 원. 대출을 모두 갚고 아들에게 빌린 돈 700만 원도 갚았습니다. 보증금 받은 돈과 합쳐서 남은 돈은 1억 5,508만 원이었습니다. 전세 7천만 원짜리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18평. 우리가 살던 25평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통장 잔액 8,508만 원. 이게 30년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번 돈이 이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작은 공장에서 용접 일을 구했습니다. 월급 280만 원. 아내도 마트 계산대 일을 구했습니다. 월급 150만 원. 우리 둘의 수입 430만 원. 하지만 지출이 문제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비 아낀다고 아꼈지만 월 적자 70만 원. 통장은 매달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째 제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진폐증 초기 증세라고 했습니다. 용접 흉 가스를 너무 오래 마셨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용접 일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순간엔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일이 한 문장으로 끝났다는 뜻이라는 걸 병원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용접 일을 그만뒀습니다. 계속 실수는 없었습니다.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 220만 원. 통장은 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년 후 또 큰일이 터졌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디스크가 악화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수술비 650만 원, 입원비 150만 원. 통장에서 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 5,900만 원. 퇴원 후 다시 경비 일을 시작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팠고 숨도 가빴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2년째. 통장 잔액 2,780만 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건강 챙겨야 해요. 무리하면 안 돼. 제발. 하지만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일을 하는 날보다 일을 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89만 원. 그 돈으로는 한 달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 150만 원, 관리비 30만 원, 병원비 100만 원. 겨우 9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더 지나자 제 몸이 한계에 왔습니다. 숨이 차서 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경비 일을 하다가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폐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육체 노동은 어렵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일 못할 것 같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시골로 가자. 시골? 엄마 집. 엄마 돌아가시고 그 집 비어 있어. 거기 가서 살자.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그 집이 어떤 상태인데요? 오래돼서 낡긴 했을 거야. 근데 고치면 살만할 거야. 어머니가 남기신 집.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30년 넘게 아무도 살지 않아 낡아버린 그곳.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내려간다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한 달 후 전세를 빼고 짐을 쌌습니다. 7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시골로 갔습니다. 어머니 집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았고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했습니다. 지붕을 고치고 벽을 보수하고 화장실과 부엌을 새로 했습니다. 보일러도 바꾸고 전기 배선도 교체했습니다. 2,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남은 돈 4,200만 원.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완성됐습니다. 낡았지만 살만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일을 그만뒀습니다. 우리는 텃밭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우리가 먹을 것만 조금씩 심었습니다. 한 달 지출은 100만 원.
식비, 전기세, 수도세, 병원비. 통장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4,200만 원, 4,100만 원, 4천만 원.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 3천만 원.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빠야. 네, 아빠.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대학 다닐 때도 아빠는 옆에 없었고, 너 알바하면서 등록금 벌 때도 아빠는 몰랐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용접만 하느라 집에 없었고, 나이 들어서는 장사한다고 돈 다 날렸고. 아빠.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너한테 아빠 노릇 제대로 못했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건강만 하세요. 제 걱정은 마시고 엄마랑 건강만 챙기세요. 제가 매달 용돈 보내드릴 테니 돈 걱정은 마시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느새 훌쩍 다 커버린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용접공으로 살았습니다. 해외를 떠돌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가 집을 샀습니다. 알뜰하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 반 만에 그 모든 것을 날렸습니다. 호프집 하나로. 이제 남은 건 이 집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집. 여기가 제가 도망쳐 올 수 있었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아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별이 많네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 서울에선 이렇게 별이 안 보였는데. 우리는 말없이 별을 봤습니다. 한참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뭐하고 살아요? 모르겠어. 돈도 얼마 안 남았고 일도 못하고. 그냥 살아야지. 그냥 하루하루.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일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텃밭을 가꿉니다. 매일 하늘을 봅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 앉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평생 열심히 살았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살부터 용접 배워서 해외 나가서 30년 넘게 일했어. 알아요. 몸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 일했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근데 왜 내 말을 안 들었을까? 노후자금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 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열심히 살았어요. 그건 나도 알아요. 30년 넘게 해외 다니면서 고생한 거 다 알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여보, 됐어요. 이제 그만 생각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아프지 말고 마음도 몸도 건강할 것만 생각해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 이제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남은 시간이나 편하게 살아요.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후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내가 용서해줬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